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참 인생에 곡절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유별난 편이 아닐까 해요. 물론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거나 특별한 삶을 살았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늘 쥐구멍 속에서도 밝은 햇살을 꿈꾸며 살았던 제 인생에 이제야 볕이 뜬다는 생각이 듭니다. 쥐구멍에도 볕 뜰 날이 있다잖아요. 그럭저럭 괜찮은 시절도 있었고 최악의 순간으로 떨어져 우울했던 나날들도 있었지만 그런 나날들이 하나로 합쳐져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인생은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을 위한 끝없는 여정이라는 어느 격언이 생각납니다. 어린 시절 전 가족뿐 아니라 온 동네에서 알아주던 끼 많은 아이였어요. 어느 동네나 그런 아이 하나쯤 있었죠. 어딜 가도 흥이 많고 동네 어르신들에게 예쁨 받던 그런 아이들이요. 제가 바로 그런 아이였습니다. 동네 어른들은 저만 보면 한 곡 좀 뽑아보라며 마이크를 쥐어주셨고 어떨 때는 마이크가 아니라 오이나 가지 같은 채소일 때도 있었어요. 사실 멋진 도구나 화려한 무대는 필요치 않았죠. 그저 제 노래와 춤을 봐주는 관객이 한 명만 있어도 좋았으니까요. 온 동네의 재롱둥이였던 저는 그냥 귀여운 것이 아니라 진짜로 잘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고 실제로 노래자랑 같은 곳에 나가 상을 탄 적도 여러 번 돼요. 무슨 노래대회, 무슨 장기자랑대회, 무슨 춤대회 이런 곳들에 나가서 타온 트로피로 거실의 장식장을 꽉 채울 수 있었을 정도였으니까요. 딸내미 상 넣을 곳이 부족하다면서 아빠가 손수 새로운 장식장을 만드신 것까지 아직 생생하게 기억에 남네요. 하지만 막상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흥 많고 끼 많았던 저의 재능이 제 길고 긴 인생에 있어 다른 선택지를 모두 지워버린 것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노래 부르고 춤추고 어릴 때부터 워낙 좋아했고 잘했고 또 칭찬받았던 저였기에 저는 무대에 서는 것만이 제가 타고난 길이라고 그 시절부터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동네 어르신들도 부모님도 모두 내 편이었기에 조금 부족한 부분도 마냥 예쁘고 귀엽게만 보아주신 덕에 더욱 후한 평가가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귀엽고 예쁜 시절은 금방 가버리잖아요. 더 이상 어리지 않은 작고 귀여운 것이 득점 요소가 될 수 없는 나이가 된 저는 숱한 고배를 마셔야만 했습니다. 100번이 넘는 오디션을 보고 그중 3번은 오디션에 합격해서 본격적으로 데뷔 준비를 한 적도 있었지만 결국 정식 데뷔는 매번 번번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저보다 실력이 뛰어나고 예쁘고 잘생기고 어린 인재들은 어디에나 넘쳐났으니까요. 그렇게 세월만 잡아먹는 동안 잠깐이나마 반짝 연예계에 알릴 수 있었던 제 이름은 소리 소문 없이 다시 묻혀버렸고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저를 데려가겠다는 기획사는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었어요. 시간이 빛이 된다는 말 아시나요? 제가 딱 그 꼴이었죠. 마지막에는 데뷔를 꼭 시켜주겠다던 소속사에게 아르바이트로 겨우겨우 모은 적지 않은 돈을 몽땅 사기까지 당하면서 저의 20대 청춘은 그렇게 고꾸라지고 말았어요. 회복도 재기도 더는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고 말았죠. 그렇게 20대 후반이 되자 저는 어쩔 수 없이 현실 직시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30이 다가오는 나이가 되자 어린 시절에는 저를 귀엽고 예쁘다고 천상 가수라고 좋아해 주시던 동네 어르신들이나 친척들이 미희는 요즘 뭐하고 지내냐? 시집은 갔대니? 하는 별뜻 없는 관심을 보이는 것조차 비수처럼 가슴에 와 꽂히는 지경이 되었거든요. 제 자존심과 자존감은 완전히 박살이 난 상황이었고 저는 더 이상 저의 재능을 사랑하지도 믿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미 30을 꽉 채운 나이, 인생이 카세트 테이프처럼 되감기 버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뭘 어떻게 해도 다시 시작할 수 없는 나이가 되고 말았죠. 더는 물러설 곳이 없었던 30대 초반의 저는 저 스스로와 타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무대 위 주인공이 아닌 조연이라도 되자. 스포트라이트가 내 것이 아니라면 주인공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멋지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야. 라고 저는 결심했어요. 어찌되었든 무대를 거니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저는 꿈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죠. 때마침 기본기가 탄탄하고 춤선이 예쁘다며 저를 눈여겨보아주신 댄서팀 실장님이 계셨고 저는 그동안의 자존심이나 자만심 따위는 다 버리고 백댄서 활동을 시작했어요. 실장님도 저의 실력을 믿고 밀어주셨고 저 역시 그동안 비어버린 저의 30대를 채우겠다는 일념하에 전국팔도 어디라도 이름 있는 행사란 행사는 다 가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만 하면 지냈어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40이 넘어서야 침대 위에서 잡을 수 있었어요. 부모님의 보호를 받던 어린 시절을 제외한다면 말이죠. 그 전까지는 차에서 간신히 쪽잠만 자거나 집으로 돌아와도 기절하듯 방바닥에 쓰러져 잠들기 일쑤였거든요. 피곤하고 지친 일상보다 저를 더 괴롭게 만드는 건 가끔씩 내가 저 자리에 중앙에 설 수도 있었을 텐데 하고 문득문득 치고 올라오는 질투심이었어요. 백댄서의 삶에 만족을 못하는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 참 끝이 없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못다 이룬 열망과 꿈이 늘 제 안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가끔, 아주 가끔이지만 지치고 피곤한 날이면 그리고 스포트라이트 뒤편에만 서 있다가 퇴장할 때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들곤 했죠.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그저 제 재능의 부족임을 알면서도 저는 그렇게 가끔 대상 없는 열등감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것을 어쩔 수가 없었어요. 행사를 갈 때마다 한 소속사 팀장님을 자주 뵐 수 있었어요. 그렇게 군소한 곳도 아닌데 팀장님이 직접 소속 아티스트들을 챙겨주시는 분이라는 생각에 인상 깊게 남았었죠. 서로 일하는 영역 자체가 다르다 보니 얼굴은 익히고 있었어도 인사만 가볍게 나누는 사이였는데 어쩌다 보니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제가 그 팀장님의 차를 얻어 탈 일이 생겼어요. 차 안에는 단 둘이었죠. 인사도 간신히 나누던 사이인지라 서로 어색한 마음에 라디오 채널만 돌리다가 우연찮게 나온 사연이 어린 시절 꿈도 많고 재능도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어떤 직장인의 이야기였고 사연을 가만히 듣던 팀장님이 자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태권도 선수가 되고 싶었어요. 노력 많이 했죠. 친구들 한참 놀러 다닐 때도 저는 밤이고 낮이고 운동만 했으니까요. 실제로 국대급은 아니었어도 나름대로 실력도 인정받아서 전국체전 같은 데도 나가고 그랬었는데 고등학생 때 훈련 중에 큰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어요. 재기가 불가능한 수준이었고 주변에서는 코치나 감독 쪽으로 전회하라고 다독여줬지만 그때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그래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원치도 않는 이쪽 분야의 일을 시작한 거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제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인생이 실패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좌절도 많이 했는데 생각을 조금만 다르게 먹으니 일하는 것도 즐겁고 사람 만나는 것도 행복하고 그렇네요. 꼭 제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모르게 눈물을 훔쳐야 했습니다. 팀장님은 제가 오는 걸 보셨지만 말없이 모르는 척 해주셨죠. 얼마나 고맙던지요. 이 업계에서는 잔뼈가 굵으신 분이니 이 나이에도 아직 무명 백댄서로 살고 있는 제 사연을 말하지 않아도 알고 계시는 거겠죠. 얼마 후 다른 행사장에서 팀장님을 다시 뵐 수 있었고
그때와 같이 단 둘이 팀장님 차에 타고 서울로 돌아가며 또 다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사실은 저를 볼 때마다 얼굴에 어둑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이 마치 예전에 자신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 눈이 많이 갔다며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면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을까 해서 그 이야기를 꺼내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정이 밝아진 것을 보니 자신이 그냥 오지랖만 부린 것은 아닌 듯해서 기쁘다는 말도 하셨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팀장님과 몇 년을 일한 직원들도 팀장님의 과거 이야기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많이 지치고 힘들어 보였던 걸까요? 아무에게도 말 못했던 과거의 아픔을 저에게 어렵게 이야기 꺼내주신 팀장님께 너무나도 큰 감사의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를 계기로 연락처를 주고받은 팀장님과 저는 서로 시간이 날 때마다 가끔씩 사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남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처음 백댄서 일을 시작했을 때 다짐했던 것들이 생각이 났죠. 그래, 누군가의 무대를 빛내주는 역할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되었어요. 전에는 어차피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가수도 연예인도 아닌데 어차피 아무도 봐줄 사람이 없는데 뭐 어때? 하는 마음으로 아무렇게나 잡히는 대로 주워입고 무대에 나섰지만 내가 가수나 연예인이 될 수는 없지만 그들 뒤에서 그들의 무대를 더욱 화려하게 빛내는 무대 위 댄서로 프로의식을 가져야 해. 라는 생각으로 카메라가 잠깐씩 비출 때마다 더욱 밝고 멋진 표정을 지어보기 위해 연습도 해보고 같이 일하는 댄서팀의 동생들을 모아놓고 앞으로는 기획사나 주최 측에서 아무렇게나 던져주는 옷은 그만 입고 우리 스스로 프로 정신을 가지고 행사와 무대 컨셉에 맞추어 직접 의상을 제작해서 입자고 결의를 다졌죠. 우리가 가수의 무대를 더욱 화려하고 멋지게 완성해 줄수록 더 많은 곳에서 우리를 찾아줄 거고 그래야 우리의 몸값도 올라가는 것 아니겠냐고 말이에요. 정말 팀장님의 말처럼 마음가짐 조금 바꿨을 뿐인데 마음이 한결 편해지는 것을 떠나 일에 보람과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졌어요. 흐릿하게 구름 낀 하늘만 바라보고 살다가 장마가 지나고 맑게 갠 파란 하늘을 바라보는 마음이었달까요? 절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준 팀장님에게 저는 늘 고마움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라도 보답해드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팀장님은 오히려 미 씨 스스로 변한 거지. 미 씨에게 그럴 능력과 의지가 없었다면 제가 아무리 말해도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라며 겸손한 자세로 말씀하셨죠. 그런 팀장님에 대한 고마움은 어느새 연애 감정으로 발전했고 팀장님 역시 저에게 호감을 표하고 있었기에 저희는 자연스럽게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팀장님은 말수가 많은 분은 아니었지만 한마디 한마디 짐짓 태연하게 던지는 말들이 모두 묵직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었고 어른스럽고 진중한 모습이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멋지기만 보였어요. 바쁜 틈에도 저희는 거의 매일 서로의 스케줄에 맞추어 만나면서 어느새 결혼을 약속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제 나이 30대 후반, 인생의 첫 봄이 이리 늦게 올 수도 있구나 싶었어요. 누구에게나 기회가 한 번은 반드시 온다는데 저에게 기회가 온다면 지금이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 정도였어요. 팀장님의 말처럼 성공이라는 것은 그 기준과 중요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요. 여러 행사를 다니다 보면 별의별 사람을 다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하는 공연은 취객들이 난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음식을 던지거나 심하게는 술병 같은 것을 던지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소리를 지르고 야유만 보내면 차라리 양반이다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진짜 독한 사람들은 버젓이 저와 눈을 마주치고도 일부러 더 괴롭히려는 것처럼 음식이나 물건을 던지고 욕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본디 악하게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지만 저런 걸 보면
뿌리까지 악한 사람은 있는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고는 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약속한 이후에나 겨우 뵐 수 있었던 저의 시어머니라는 분이 바로 그런 부류였습니다. 솔직히 팀장님이 워낙 사람 됨됨이가 좋다 보니 부모님도 당연히 좋은 분들일 거라고 생각했던 게 온전히 저의 착각이었던 거죠. 백댄서? 그거 그냥 딴 따라들이 요즘 말로 좋게 포장하는 거 아니야? 가수들이야 무대에 서서 돈도 많이 벌고 자기들이 직접 예술적으로다가 작곡도 하니까 예술인이라 하는 거지. 백댄서 그거는 노다지 헐벗은 옷으로 새벽 늦게까지 나이트클럽 이런 데서 술이나 퍼마시는 것들이 핑계대는 거 아니냐고. 어디서 더럽게 막 굴러먹던 몸으로 내 아들과 결혼까지 하겠다고 인사를 와? 왜? 그렇게 막 굴러먹다가 이제 나이 들고 찾아주는 남자도 없으니까 호구 하나 잡아서 뜯어먹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라도 들던? 어휴, 저 봐라 저거. 나이트클럽 그런 데서 아침이 발가라 부비적대며 술이나 퍼마시는 것들이 춤만 추고 다니겠냐고. 물론 부모님 세대에는 가수는 물론이고 배우조차도 딴따라라고 칭하며 그런 쪽에 직업을 둔 이들을 폄하하는 문화가 있었다는 건 저도 압니다. 시어머니도 옛날 분이시니까 그런 편견 정도야 가질 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백댄서들의 의상이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남녀를 불문하고 몸매 라인을 드러내는 디자인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저를 그런 사람으로까지 취급하며 저를, 제 직업을, 그리고 저와 일하는 동료 댄서들을 모두 싸잡아 모욕하는 그런 언사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는 건데 제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직업에 이렇게까지 혐오감을 가진 분과는 저 역시 가족이 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저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팀장님이 저의 자존심과 행복을 되찾아준 은인이었기에 사랑의 감정도 피어오른 것인데 그걸 다시 뭉개면서까지 이 결혼을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죠. 당연히 저는 그렇게 무례를 범하고 나왔기에 이 결혼도 팀장님과의 연애도 그걸로 완전히 끝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웬걸요? 팀장님은 끈질기게 저에게 연락하고 찾아와 저를 붙잡았어요. 지금은 어머니가 반대하시지만 미 씨가 좋은 사람이란 걸 알고 나시면 달라질 거예요. 워낙 옛날 사고방식을 가진 분이다 보니 그래요. 처음에 제가 이쪽 일 하겠다고 했을 때도 엄청나게 반대하셨지만 지금은 누구보다도 저를 응원해주는 제 편이 되어준 분이에요. 진심은 통한다. 팀장님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제 마음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었죠. 팀장님은 옛날 분이다 보니 손주가 생기면 생각이 손바닥 뒤집듯 뒤집히실 뿐이다 라며 어차피 결혼을 약속한 것 아이부터 보여드리는 게 차라리 낫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저 역시도 30대 후반으로 아이를 가지기엔 조금 늦은 나이였는데다 팀장님은 이미 40대를 넘겼기에 우리는 여러 이유로 인해 아이 계획을 서두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저는 바라던 대로 40을 넘기기 전에 임신을 가까스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 계획을 그렇게 자신들만의 목적을 위해 해도 되느냐고 질타하셔도 할 말이 없겠죠. 그때는 이 사람이 제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고 이 사람이 다 잡아준 제 인생, 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만 같은 착각에 빠져 있었거든요. 모의 신 상태였던 거죠. 하지만 임신 후 태도가 달라진 것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남편이었습니다. 임신 직후 도둑 결혼하듯 식전에 혼인신고부터 했고 남편은 그 직후부터 속된 말로 잡아놓은 물고기를 대하는 것처럼 태도가 싹 바뀌었어요. 전 솔직히 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임신 기간 동안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은 달랐습니다. 남편은 임신 초기부터
당신 나이에는 잠깐만 방심해도 한 방에 훅 간다며 몸매 관리를 명목적으로 혹독한 다이어트를 종용했고, 제가 임신 때문에 식욕이 도는 내색만 보여도 남들은 입덧이 심해 못 먹어서 탈이라는데 당신은 뭘 그렇게 먹어대냐, 일 생각 안 할 거냐 라며 타박하기 일쑤였죠. 우리 형편에 한 사람이라도 쉬면 적자밖에 안 나니 만삭이 되면 어차피 일하지 못할 거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바짝 정신 차리고 벌어놓아야 한다고 그럴싸한 핑계까지 댔죠. 당신 이 시간에 안무 연습은 안 하고 먹고 있어? 그럼 어떡해. 내가 혼몸도 아니고. 의사도 이렇게 하다가는 쓰러진다고 걱정했어. 빈혈 수치가 엄청 낮게 나왔다고. 제발 좀 먹으라더라. 그 뱃살 덜렁거리는 꼴로 무대 위에 오를 거야? 아, 꼴 보기 싫어 진짜. 그러면서 절레절레 고개를 흔드는데 정말 여자로서 모욕감마저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전화까지 해서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내가 우리 아들 핏줄이라니까 어쩔 수 없이 애는 차별 없이, 응? 우리 집안 사람이다 생각하고 키워줄 테니까 애만 낳으면 조용히 짐 싸서 떠나. 알았어? 그러다 잠잠해지고 하면 조용히 이혼 도장 찍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 넌 애 하나 낳아주면 내가 어쩔 수 없이 우리 집에 들여줄 착각을 했나 본데 어림도 없는 착각하지 말고 일찌감치 정신 차려. 알았어? 그러면서 어머니는 지금 배고 있는 애가 내 아들 애인지도 확신할 수 없다면서 출산 직후 유전자 검사를 해볼 거라는 모멸적인 말까지 서슴지 않으셨어요. 안 그래도 임신 직후부터 임신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컨디션 난조, 남편과 시어머니의 닥달과 구박에 지쳐 있었던 저는 목을 놓아 꺼이꺼이 울고 말았습니다. 참다 못한 저는 남편에게 낮에 들었던 폭언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하소연했어요. 그래도 무너져가는 저에게 힘을 주었던 내 편이라 믿었기에 말로라도 저를 위로해 줄 줄 알았거든요. 여보, 내가 잘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지, 좋은 댄서가 될 수 있을지. 요즘은 그런 생각만 들어. 요즘 컨디션도 계속 처지는 것 같고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머릿속이 복잡하니까 안무도 자꾸 틀리는 것 같고 이젠 몸이 무거우니 더 안 되는 것 같고. 하지만 웬걸요? 남편은 오히려 더한 폭언을 제게 퍼부었습니다. 저를 아내로서 사랑한다면, 곧 태어날 아이 엄마로서 존중한다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쏟아냈죠. 진짜 그만 좀 해. 다 늙은 노인네 마음 하나 제대로 못 잡아서 뭘 어쩌자는 거야? 어머니가 뭐 어려운 사람이야? 당신이 제대로 살갑게 못 굴고 어머니를 어른 대우 안 해주니까 더 저러시는 거 아니야. 그걸 나한테 말해서 뭐 어쩌겠다는 거야? 그리고 일 문제도 그래. 당신이 배우길 잘 배웠어. 가진 재산이 많기를 해. 기껏해야 가진 게 그 몸뚱이 하나인데 몸 움직여 벌면서 애 하나 낳는 게 그렇게 힘들어? 지금까지 잘 해왔다가 왜 이제 와서 그래? 애 낳는 게 무슨 벼슬도 아니고. 참. 당신 진짜 어머니 말대로 나 잡아서 일 그만두고 집에서 편하게 놀아보려고 급하게 애까지 낳겠다고 한 거였어? 분명히 말하는데 난 그럴 능력도 이유도 없으니까 알아도. 뭘 그렇게 생각 많은 척하면서 재고 따지고 말이 많아. 그러면 그 몸이라도 열심히 써서 땡길 수 있을 때까지 땡길 궁리부터 해야 할 거 아니냐고.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처음부터 저를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고 이렇게 아이와 결혼으로 올가매어 돈 버는 기계 취급을 하려고 자신의 과거 이야기도 거짓말로 꾸며낸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이 상황 자체가 거짓말 같았죠. 시어머니에겐 천박하기 그지없는 여자, 남편에게는 가진 것은 몸뚱이밖에 없는 돈 버는 기계 취급당하며 저는 여기서 더 버티고 살아야 할 이유를 못 찾았습니다. 40 가까운 인생을
사람답게 살기 위해 버텼는데 그 최소한의 인간 취급도 안 해주는 이들과 더는 얼굴을 마주보고 살 수 없었죠. 그날 저는 임신한 몸으로 집을 나왔고 저의 가출은 자연스럽게 이혼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혼 도장을 찍으면서도 의기양양하던 남편의 이야기를 곱씹어 보면 어차피 제 나이는 꽉 찬데다 이제 아이까지 낳았으니 백댄서로서의 수명도 얼마 안 남았을 것이 분명하고 그러면 자연히 자신에게 무릎 꿇고 싹싹 빌며 돌아올 것이라는 계산이 서 있는 듯했죠. 저는 절대 그렇게만은 되지 않겠다고. 차라리 내가 거길 다시 돌아가느니 죽고 말겠다는 악바리 근성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출산 2주 후 몸풀기가 무섭게 저는 저를 발굴해 주셨던 댄서팀 실장님의 집 청소를 맡아 하기 시작했어요. 당장은 건강회복과 아이 때문에 댄서 일은 어렵다는 제 사정을 실장님께서 알고 아침 청소하시던 아주머니가 일을 그만두셨는데 아이를 맡아줄 곳이 마땅찮다 하면 데리고 와도 좋다고 먼저 권해주셨죠. 그래도 주변에 아직 진심으로 저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마음으로 저는 버텼습니다. 잘 나가는 트로트 가수 뒤에서 춤추며 들러리나 되는 처지라고 생각하며 쓸데없는 자존심이나 세웠던 과거의 저는 이미 아이의 얼굴을 처음으로 마주하는 순간부터 말끔하게 싹 묵은 때처럼 씻겨나갔죠. 이제는 아이의 엄마로서 아이와 함께 살아갈 날만 생각하며 아득바득 살아가기로 다짐했어요. 이제부터는 내 꿈과 행복이 바로 아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의 일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실장님 집으로 출근해 청소를 하고 있는데 실장님이 의상 챙기는 걸 깜빡하고 말았다며 저에게 저녁에 있을 행사장으로 와달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일손을 놓고 실장님이 말씀하신 의상을 곧바로 챙겨 택시를 탔어요. 하지만 보관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모양인지 의상은 가장 포인트가 되어줘야 할 보석 부분이 망가져 의상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망가진 의상을 당장 손볼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리허설은 이미 시작 중이었던 최악의 경우가 벌어지고 만 것이었죠. 분명히 이걸 가수가 알게 된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 분명했고 그렇게 되면 댄서팀 모두의 명성이 실추가 되고 말 상황이었어요. 제가 왜 그들의 고생을 모를까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제가 거기에 있었는걸요. 무대 하나를 빛내기 위해 피땀나는 노력을 하고 지방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느라 고생했을 댄서들의 고생을 고작 옷 하나 때문에 망치게 할 수 없었어요. 저는 혹시 몰라 챙겨온 반지꼬리함을 꺼냈습니다. 제가 댄서 활동을 하던 시절에는 열악한 환경에 퀄리티가 좋은 의상을 구해 입는 것이 어려워 여기저기 우리 손으로 직접 수선해 입었던 적도 많았기에 이런 것은 익숙했거든요. 저는 너덜너덜하게 떨어져 나가기 직전의 의상의 비즈 부분을 다시 빠르게 이어붙이기 시작했고 실장님은 빠르고 정확한 제 바느질 솜씨의 놀라움을 금치 못하시는 듯했어요. 그날 저는 저도 모르고 있었던 저의 또 다른 재능을 발견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댄서팀 실장님이 알아봐 주셨죠. 처음 저의 춤선이 곱다고 저를 발굴해 주셨던 것처럼요. 실장님은 자신이 오랫동안 캐스터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매력과 재능을 알아보는 눈과 감에 자신이 있다며 댄서 의상 전문업체 대표님을 소개해주면서 일을 배울 기회, 그리고 제가 일감을 받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까지 마련해 주셨어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무대에 서본 경험, 댄서로서 현장에서 뛰어본 경험이 뒷받침되어 주었기에 댄서들을 주요 고객으로 삼는 업계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기반으로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었어요. 이 일을 시작하면서 저는 오히려 오래전부터 꿈꾸었던 가수로서의 열망, 꽝 대신 닭이라는 심정으로 몸담았던 댄서 업계에서의 현실,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열등감과 아픔을 날려버릴 수 있을 정도로 푹 빠져들어 몰입했습니다. 제 천직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이게 바로 진짜 내게 주어진 기회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1년을 밤낮 없이 그곳의 대표님 밑에서 일을 하다가
비로소 저만의 업체를 차릴 수 있었어요. 저는 항상 의상을 만들 때 내가 이 옷을 입고 무대에 서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그 무대에 내가 서보는 상상을 해보며 내가 입는 것이라 생각하고 한 벌 한 벌에 모든 정성을 기울였죠. 특히 저의 센스가 돋보였던 쪽은 트로트 가수들처럼 반짝임이 돋보이는 화려한 의상들이었고 덕분에 업계에서 입소문을 타 3년 만에 20여 명의 직원을 둘 수 있을 정도로 회사의 규모가 커졌어요. 모두 수작업으로 제작되는 특별한 의상들이라 저 혼자만으로는 24시간 잠을 자지 않고 만들어도 시간에 못 맞출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여전히 이 업계에서 일하고 있을 전 남편과 얽힐까 싶어 대표직함은 철저히 숨겼지만 워낙 소문이 빠르고 좁은 동네이다 보니 전 남편이 결국은 제 소식을 어찌어찌 들은 모양이에요. 전 남편의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온 거였죠. 어쩐 일이세요? 너 아직도 그 딴따라 짓거리 못 버렸니? 우리 아들 핏줄까지 데리고 가서는 번듯하게 키워낼 생각은 못하고 천박하게 남 뒤에서 엉덩이 흔드는 거나 보여주던 버릇 못 버리고 이제는 시녀처럼 나무 시중 두는 걸로 바꾼 거냐? 에휴, 하긴 뭐 애 낳고 다 늙어서 그거 봐주겠다는 놈들도 있겠지만. 대뜸 전화해서 저에게 이러는 겁니다. 웃기죠? 이혼할 때는 천박한 핏줄의 아이를 자기들 아이로 인정할 수 없으니 네가 데려가라 하던 사람들이 말이에요. 아마 제가 대표직함을 숨기고 있었기에 대충 의상업체에서 일한다는 이야기만 전해 들으신 모양이었어요. 전 남편의 어머니는 그렇게 자기 할 말만 하며 저를 실컷 비웃다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전 제 사무실에서 나와 쭉 회사를 둘러보았어요. 지금 내가 이만큼 성장했다는 것을 알고도 저 따위 소리를 할 수 있을까 싶어 도리어 제가 속으로 비웃었죠. 이젠 그런 말들에 상처받을 필요가 없는 저였으니까요. 그렇게 회사는 차츰 성장세를 보였고 드디어 직원들과 함께 고생한 보람이 대박을 쳤습니다. 저희가 만든 의상을 입고 콘서트를 연 트로트 가수의 공연이 크게 히트를 쳤고 특히 곡마다 분위기에 맞춰 제작된 화려하고 콘셉트가 확실한 의상들이 SNS상에서 크게 이슈가 되어 생방송 출연 기회가 왔어요. 저는 제가 대표로 나서서 홍보하는 것보다 함께 고생해준 직원들이 다 같이 나가주는 것이 홍보에도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회의 끝에 직원들은 그래도 그런 자리에는 대표가 함께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와 직원 2명이 웬만한 어르신들은 다 챙겨본다는 트로트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숱하게 도전했다 실패한 가수 연습생 시절 이야기, 그리고 꿈도 많고 타이도 많았던 백댄서 시절 이야기를 당당하게 밝히고 일상 제작업에 뛰어들게 된 사연을 모두 공개하고 저만의 노하우와 기업 철학에 대해서도 솔직히 밝혔죠. 방송은 시청률이 꽤 높게 나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 남편과 그의 어머니가 회사 앞으로 찾아왔어요. 제가 대표라고 방송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밝혀야만 했기에 그 방송을 봤다면 제가 일반 직원이 아니라는 걸 단박에 아셨을 테니까요. 그렇게 멸시하고 무시했던 제가 규모 있는 사업체의 대표라는 것을 믿을 수 있을 리가 없으니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거겠죠. 저는 로비에서 기웃거리는 전 남편과 그 어머니를 향해 다가갔어요. 저를 알아본 경비원이 쩔쩔매며 다가와 이러시면 안 된다는데도 막무가내로 강 대표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들어오려고 하지 뭡니까? 하시길래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 보이며 그냥 두세요 하고 안심시켜드렸어요. 두 사람은 경비원이 제게 쩔쩔매는 모습을 보는 순간부터 당황하더라고요. 전 여기까지 온 이유를 구태여 묻지도 않았고 두 사람 역시 제게 이런저런 사정을 묻지 않았어요. 로비에서부터 가장 큰 사무실 넓이를 자랑하는 대표실까지 제 이름이나 사진이 곳곳에 떡하니 박혀 있었기에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었던 거겠죠. 전 남편은 그간 제가 남 밑에서 일하는 줄로 알았을 테니
입을 떡 벌린 채 다물지를 못하더라고요. 두 사람이 뒤통수를 한 대 세게 맞은 얼굴로 멍하니 서 있길래 저는 일부러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크게 내면서 창고까지 걸어갔어요. 아휴, 행색이 그게 뭐예요, 초라하게. 남은 옷 있을까 싶어 회사에 와보셨어요? 사정 참 딱하네요. 안 그래도 버릴 옷 많으니까 원하는 만큼 가져가세요. 어르신,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저기 저쪽에 쌓인 옷들 보이죠? 아무거나 골라가시면 됩니다. 저기 강대리, 이 어르신하고 남자분 안내 좀 해드려요. 저는 최대한 당당하게 지난 아픔 따위는 이미 다 잊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도도한 척 큰 소리를 쳤어요. 진짜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과거를 곱씹으면서 그대로 돌려주기 위해 철저하게 깔아보는 눈으로 손가락과 눈짓으로만 이야기했어요. 시어머니는 저의 180도 달라진 태도에 너무 놀라 말도 안 나오는 듯 뒷목을 잡고 말 그대로 어버버 하는 표정으로 바라보았죠.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입 밖으로 말이 안 나오는 그런 표정 있죠? 딱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아마 두 사람은 제가 아는 체를 하면서 지난 일에 대해 이야기할 줄 알았나 본데 어림도 없는 이야기였죠. 저는 어디서 방송을 주워보고 옷동량이나 하러 온 거지 취급을 해줬어요. 전 남편이 저와 아는 사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믿는 사람은 없었죠. 그 모습을 보니 그동안 제가 사업을 한다는 것을 꽁꽁 숨긴 것이 너무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한 방에 다이너마이트 터트리듯 빵 하고 터트려 복수할 수 있었으니까요. 가끔이나마 전화해서 아이의 안부를 묻는 척 저에게 악담이나 퍼붓던 전 남편의 어머니도 그 후로는 연락이 뚝 끊겼어요. 자기와 사는 세계가 달라졌으니 이제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눈치껏 파악했겠죠. 비로소 두 사람의 마귀 같은 그림자에서 벗어난 것 같아 저는 40년을 넘게 살면서 인생에서 최초로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직원들에 대한 계속된 갑질과 무리한 요구로 인해 전 남편의 회사는 거의 공중분해가 된 상황이라 지금은 영세라고 하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소규모로 입에 풀칠이나 겨우 하며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졌으니 저와의 차이가 얼마나 더 뼛속 깊이 체감되었을까요? 결국 저는 인생은 자기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누가 이끌어주는 것도 누군가 구원해주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을 짓밟고 일어서려 하는 마음이 아니라 보다 높고 밝은 곳을 향해 올라가고자 하는 열정만이 나를 구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말이에요. 이루지 못할 꿈은 꾸지도 말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그것을 이룰 수 없다고 누가 법이라도 정해 놓았던가요? 한낱 동네의 재롱둥이에 불과했던 제가 일이 스스로 딛고 일어설 줄은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늘 힘내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내게 어울리는 길이 꼭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사셨으면 해서 이렇게 제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모두 행복하고 활기차게 지내시길 바라요.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